11시 42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7포인트로 낙폭을 좀 좁혔습니다. 2411입니다. 2400을 오늘 한번 흔들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다행히 좀 좁히고 있고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간밤에는 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고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정말 풀 것인가 중요한데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에서는 미국이 언제 금리 내릴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이나 연준은 내릴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일단 속도는 줄이지만 높은 수준이 꽤 오래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예요.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3월에 정책 금리를 5%까지 올린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무렵쯤 되면요, 미국의 경기 감속이라든지 경기 후퇴에 휩싸여 있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임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을 무렵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명확한 시그널은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서 근로시장에서 은퇴했던 55세 이상의 고령자층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경기 후퇴 없이 소프트 랜딩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는 가장 성공적일 경우에는 4,000포인트, 또 경기 후퇴를 직면했을 경우에는 3,15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연말에 이 반등이 좀 마무리되고 좀 재차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뉴욕 월가에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강도와 기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는 주식시장은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네, 내년도에 경기 침체,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은 미국의 대기업 CEO들 같은 경우는 100%로 보고 있고요. 네. 연준의 스태프 같은 경우에도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후퇴에 들어가면은 실업률은 당연히 높아지고요. 주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해서 소비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미국의 의회가 여소야대 국면에 되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재정이나 금융 정책이 시기적절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2번의 경기 후퇴 국면을 경험을 했는데 경기 후퇴가 시작되는 기준점을 가지고 S&P 500의 움직임을 평균화시켜 보면요. 후퇴 기간 직전까지는 주가는 하락했지만 경기 후퇴가 진입된 이후부터는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했을 때 2년 뒤까지 주가가 하락한 적은 딱 3번 있었는데요. 1997년도 1차 오일 쇼크, 그리고 2000년에 IT 거품, 그리고 2007년에 서브프라임과 같은 금리 인상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후퇴가 시작된 나머지 9번처럼 이번에도 경기 후퇴 기간 중에는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외부적인 강한 어떤 파고가 없을 때는 경기 침체가 왔지만 오히려 주가가 이제 올랐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의 이익이 줄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선반영을 해서 그런 겁니까? 근거 그 이유는요? 네, 아무래도 기업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경기 후퇴기에는 새로운 성장 엔진인 신상품들을 막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문에 2008년도 국제금융 위기가 올 당시를 보면은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했고요. 2008년에 에어비앤비, 또 2009년에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도 보면은 줌이라든지 넷플릭스, 온라인으로 음식이나
그리고 그 배달 그 주문과 같은 플랫폼인 그 우버이츠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크게 그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경기 침체 국면에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탄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대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고용 해고가 되고 있지만 다른 산업들, 특히 그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5G와 관련된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고요. 기업들도 디지털화에 그 맞추기 위해서 디지털과 관련된 마케팅을 고도화에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디지털 변혁과 관련해서는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규모로 화장품과 약국을 묶는 그 스마트폰 웹이 지금 등장하기 직전이고요. 또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을 6분의 1 시간 정도 단축시켜주는 서비스, 그리고 SMS 인증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키보드를 통해서 인간과 컴퓨터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IVR 제의가 그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그 웹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크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한 거대 디지털 포머들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그 네이티브 환경에서 보안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그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서비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R&D 투자도 가장 많고요. 프론티어 그 스피드라고 해서 지속 자원 순환형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21세기형 인재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동성이 2023년도에도 경기 후퇴 국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송중기가 아마존에 투자했듯이 이번에도 새로운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투자 기회가 충분히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마존이라고는 안 하고 이름을 좀 바꿨던데 뭐 아마종인가. 예. 위기 때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반전의 얘기를 해주셨고요. 중국 얘기로 조금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중국이 이제 결국은 이 제로 코로나를 풀 것인가가 관건인데 왜 이렇게 뭐 물백신이라고 하는 중국산 백신을 고수하는 건지, 서방의 mRNA 백신을 수입하면 좀 좋을 텐데 왜 안 하는지 이유하고요. 앞으로 방역 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마무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중국은 그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그 지도에는 언제나 오류가 없고 중국 백신은 세계 제일이라고 선전해 왔는데요. 이런 중국산 시노팜 백신에 그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면 당의 지도의 정통성에 큰 그 악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적들로부터 시진핑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180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주말쯤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는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낮추면서 아무래도 그 코로나와 관련된 제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수정한 거와 관련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 문제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차이나는 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경기 부양책들이 내놓는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도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전히 여건들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2,400원을 초반에 좀 깼었는데 2,410선으로 조금 올라와 있고요. 예, 코스닥은 1% 상승으로 코스닥의 약세가 이어집니다. 이슈 MB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